학생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예고했듯이 오늘 배우는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73쪽까지 여러분들 유례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니까 온라인 수업이지만 열심히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행성의 운동입니다. 태양 주위에는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이 어떤 규칙도 없이 무질서하게 운동을 한다면 행성끼리 충돌도 일어날 테고 지구도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겠지요. 그래서 행성들은 그 세 가지 운동 법칙, 케플러가 알아낸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케플러가 발견한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배우겠습니다. 행성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등교 개학을 하면 이어서 지구와 달의 운동과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 행성 운동의 법칙. 2세기 무렵 프톨레마이오스 85년부터 165년 사이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시한 지구 중심의 우주 모형,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지요. 이 모형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태양이라든가 그 행성들이 지구주위를 마치 도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과 또 그 당시 천문학자 관측자료, 천문학자들이 어떤 것을 관측했느냐면은 이 수성하고 금성이 항상 태양 곁에서 관측되는 현상, 또 수성하고 금성이 실제로는 서에서 동으로 공전운동하지만 반대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공전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전체 관측자들에 의해서 관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비교적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해서 누구도 그 모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려 1610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을 비롯한 행성들이 지구주위를 공전운동한다는 이 천동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측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관측 자료가 쌓이면서 지구 중심설은 계속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갈릴레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 갈릴레이가 1610년에 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금성을 우리가 맨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는데 1610년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금성을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으로 본 금성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금성은 늘 동그랗게 이렇게 보였는데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금성이 초승달로 보일 때도 있고 금음달로 보일 때도 있고 물론 보름달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초승달이나 금음달로 보일 때는 아주 크게 보이고 보름달로 보일 때는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태양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지구가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안쪽에서 금성이 태양 둘레를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운동하고 금성 밖에서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금성과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운동해야만 조금 전에 그 금성의 그 모습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하고 크기가 달라져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성이
요런 위치를 동방 최대의 각이라고 합니다. 요런 위치에 오게 되면은 지구하고의 거리가 가깝지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이쪽을 받기 때문에 이쪽이 빛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 빛나는, 눈썹처럼 이렇게 빛나는 초승달로 보이지요. 그래서 초승달로 보이면서 크기가 크게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승달 모양, 금성이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 크기가 크게 보이는 현상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금성이 이런 위치에 오게 될 때 서방 최대각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오게 되면은 역시 거리가 가깝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 눈썹처럼 빛나기 때문에 이렇게 금음달처럼 금음달 모습으로 보입니다. 금음달 모양. 그리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역시 크게 보이죠. 그리고 금성이 이런 위치에 오게 되면은 지구와의 거리가 멀지요. 그리고 이제 전면을 햇빛을 다 받기 때문에 전면이 다 보여서 보름달로 물론 보입니다. 그런데 보름달로 보일 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그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금성이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상대적으로 놓일 수 있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 속도는 느리고 금성의 공전 속도는 빨라가지고 마치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하고 잘 못 달리는 학생하고 달리기를 했을 때 다양한 위치가 생기지요. 한 바퀴 떼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치, 여러 가지 위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금성이 초승달이나 금음달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을 때는 보름달처럼 이렇게 작게 보이는 현상, 모양도 다양하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태양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지구라든가 금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는 태양중심설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갈릴레이의 관측 자료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관측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관측 자료가 쌓이면서 지구중심설, 천동설이라고도 하지요. 이거는 계속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하고 프톨레마이오스하고는 굉장히 연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사람은 1473년부터 1543년 사이에 생겨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구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태양 중심의 우주 모형, 오른쪽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런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중심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이 도전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한 갈릴레이의 관측 자료도 역시 도전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네요. 갈릴레이가 천체망원경을 발명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천체망원경이 발명되기 이전인 16세기라는 건 이제 1599년까지가 16세기입니다. 조금 전에 1610년에 망원경이 발명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16세기에는 이전이 16세기에는 별을 관측할 때 맨눈과 간단한 관측 도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천체 관측자로는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546년부터 1601년 사이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관측한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케플러가 제자입니다. 1571년부터 1630년 사이에 생존했는데 이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케플러는 이 티코 브라헤의 스승이지요.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행성의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을 찾아내는데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티코 브라헤는 평생 동안 천체 관측 자료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신이 관측한 자료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자료를 수학적으로 해석한 케플러가 법칙을 내놓게 되었기 때문에 스승의 공보다도 이 케플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케플러의 운동 법칙이라고 합니다. 행성에 관한 운동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소개되었는데 화성의 운동. 행성 운동의 궤도는 편의상 태양을 중심으로 원으로 그리지만 실제로 행성의 운동을 정확히 관측해보면 티코 브라헤가 관측을 해봤더니 타원 궤도로 공전 운동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그 상대적 위치에 따라 지구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타원에는 이게 타원인데 달걀의 그 형태와 비슷한 원입니다. 타원에는 초점이라는 게 두 점 있습니다. 초점이 두 점 있는데 초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워가지고 그림이 좀 찌그러졌는데 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뭐냐면은 그 칠판에 이렇게 앞정을 두 점을 박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두 앞정에다가 실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걸고 여기에 연필을 끼웠습니다. 끼우면서 이 실을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원을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 동그란 원이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바로 타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타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두 점에서 그 타원의 어떤 하나의 점에다가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이 두 선분의 더한 것이죠. 더한 것이 항상 같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게 되지요. 항상 같게 되죠. 실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날 때나 여기를 지날 때 항상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점이 생기지요. 그 두 점이 바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타원의 한 점에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두 선분의 더한 길이가 항상 같도록 만들어주는 두 점, 그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공교롭게도 여기 하나의 초점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초점에 위치되어 있고 행성들은 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성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태양이 양쪽에 있는 건 아니죠. 하나의 초점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를 지날 때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거리가 가깝지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커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는 이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크기가 아주 작게 보이지요. 그래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반복되지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전 주기에 맞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화성은 공전 주기가 2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지구보다 굉장히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화성은 지구 밖에서 태양주를 공전 운동하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주기 한 2배 정도 됩니다. 2개월마다 지구와 화성이 접근하며 그 중에서도 화성이 근일점 부근에 위치하는 때에 지구와 화성은 특히 더 가깝게 관측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일점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때 역시 지구하고의 거리도 가깝게 관측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이 나왔습니다. 행성의 타원 궤도를 발견한 케플러. 케플러는 스승 티코 브라헤가 화성의 운동을 관측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봤더니 그 행성들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면서 태양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운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 궤도가 타원임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케플러 제1법칙, 다르게는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플러 제1법칙은 정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양이 타원궤도의 초점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초점은 두 개가 있는데 타원에서 모든 점과의 거리의 합이 같도록 만들어주는 두 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기를 지날 때나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점이 초점인데, 초점인 두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타원궤도를 공전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운동하는 동안 태양에서 가까운 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 여기죠, 여기. 여기는 이제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근일점. 그 다음에 가장 먼 지점, 여기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근일점과 원일점이라고 한다. 여기 원일점. 자, 그 다음에 제2법칙. 케플러 제2법칙.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 요 선이지요.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 이 선입니다. 이 선. 이 선. 연결한 선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법칙입니다. 이거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이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그 인력이 엄청나게 더 세워집니다. 만약에 이 공전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구심력이 작게 돼가지고 이 행성이 태양에 끌려 들어가서 충돌돼가지고 사라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다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도 재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공전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합니다. 실제로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선생님이 좀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전 속도가 빨라져야만 그 구심력하고 만일력이 같게 돼가지고 그대로 공전 궤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 때는 빨리 회전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빨리 회전하면 안 되지요. 구심력이 더 크게 돼가지고 태양을 이 궤도로 이탈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전 속도가 이제 느려져야 되지요. 공전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이 선분 있죠. 선분 이제 T1에서 T2, 여기 T1에서 요 선분이 지나가는 면적은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빨리 길이는 짧지만 빨리 지나가고, 여기는 길이는 길지만 느리게 지나가가지고 A1의 면적하고 A2의 면적이 같게 되도록 공전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는 법칙,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A1 면적하고 A2 면적은 같게 된다. 따라서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할 때 행성의 공전 속도는 근일점 부근에서 가장 빠르고, 이 부분, 그리고 원일점 부근에서 가장 느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체 운동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운동인 등속 운동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운동할 때는 타원을 그리지 않고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케플러 제1, 제2 법칙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 법칙의 발견은 전체 운동을 연구할 때 정밀한 관측 자료와 분석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였다. 케플러는 한 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공전주기라고 합니다. 공전주기는 태양에서 그 행성까지의 거리와 관계가 있음을 또 밝혔는데, 이거를 케플러 제3법칙 또는 조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또 그림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행성들이 이 주위를 공전운동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타원궤도를 그리며 공전운동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바깥에서 화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 하는데 시간이 지구보다 2배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구는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 하는데 한 1년 정도 되고, 그래서 이 거리가 차이가 나는데, 거리가 짧을 때는 공전 주기도 짧고, 거리가 멀 때, 태양과의 거리가 멀 때는 공전 주기도 당연히 길어지지요. 그런데 공전 주기를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양과의 거리, 공전 궤도, 공전 궤도 거리라고 할까요? 태양과의 거리, 공전 궤도 거리를 R이라고 그랬을 때, R이 커지면 T도 커지게 되지요. 근데 정확히 케플러가 알아낸 그 관계는 P가 아니라 공전주기를 T라고 그랬죠. R의 삼성은 비례하는데 공전주기 T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공전주기는 공전궤도의 공전주기는 거리에 비례하는데,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아무튼 비례하긴 비례하는데 제곱 대 세제곱으로 비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입니다. 당연하지요. 거리가 가까울 때는 빨리 돌기 때문에 공전주기가 짧아지고, 거리가 멀 때는 느리게 공전운동하기 때문에 공전주기가 길어집니다. 비례한다는 것이지요. 거리가 길어질수록 공전주기도 길어진다. 이게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수학적으로 알아낸 사람은 뉴턴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뉴턴이 이런 관계를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케플러는 이제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밝힌 사람은 역시 뉴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공전주기 선생님과 똑같이 T라고 표현했네요. 공전주기 T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가로축은 이제 공전궤도 거리인데 선생님은 R로 표현했는데 여기는 A로 표현했습니다. A의 삼성값하고 T의 제곱이 비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U라는 것은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 이거를 AU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가 AU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는 1이 되지요. 그리고 다른 행성, 예를 들어서 목성은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의 100배 조금 더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성은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 한 10분의 1 정도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을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T의 제곱, 공전주기의 제곱은 공전거리, 궤도, 공전궤도 거리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 이게 제3법칙입니다. 행성을 움직이는 힘을 설명한 뉴턴, 아까 조금 전에 케플러는 그 법칙을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그 법칙으로 알아내는 법칙을 내놨는데 그 원인, 움직이는 힘, 행성을 움직이는 힘을 수학적으로 밝힌 사람은 역시 뉴턴이라고 그랬지요. 케플러 법칙은 축적된 관측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경험 법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행성이 왜 일정한 타원 궤도에 묶여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케플러의 법칙 속에 숨어있는 역학적 원리를 찾아낸 사람은 바로 뉴턴이라고 그랬지요. 뉴턴이었다. 그는 행성운동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뉴턴은 행성운동의 원인을 만일력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는 만일력 법칙으로 케플러 제1법칙인 타원궤도 법칙을 증명하였다. 즉 타원운동을 하는 임의의 두 물체에서 만일력에 의해 한 물체는 두 물체의 공통질량 중심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그리며 원궤도는 타원의 두 초점이 일치하는 특별한 경우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뉴턴은 만일력 법칙으로부터 케플러 법칙을 유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밑에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계속 공전운동하려면은 태양이 지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구심력이 필요한데 그 구심력이 바로 만일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하고 만일력은 방향만 반대이고 크기는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반대인 것은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할 때 케플러 제3법칙을 유도해보자.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운동할 때 공통 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공통 질량 중심은 반드시 태양의 4배에 있겠지요. 태양의 중심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라고 그랬는데 거의 태양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통 질량 중심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 이게 타원입니다. 조금 찌그러져 보이죠. 이게 타원입니다. 타원궤도를 그리며 원궤도는 타원의 두 초점이 일치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타원 중에는 이렇게 납작한 타원도 있고 좀 더 둥근 타원도 있겠지요. 근데 초점이라는 게 두 점 있는데 초점은 어느 한 점에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이 두 선분의 길이를 더한 것이 항상 같도록 만들어 준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타원이 점점 원 모양으로 둥그러지면은 이 두 초점과 초점이 이렇게 가까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원이 되면은 아주 가까이 있다 더욱더 가까이 하다가 결국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두 점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경우는 특별한 타원인데 두 초점이 일치하는 특별한 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은. 그리고 뉴턴은 만일력 법칙으로부터 케플러 제3법칙을 유도하였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할 때 케플러 제3법칙을 유도해보자. 지구와 태양의 질량을 각각 태양의 질량은 대문자 m,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은 소문자 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r, 공전궤도 반지름이죠. 공전궤도 반지름 r, 그 다음에 만일력 상수 g, 만일력 상수 g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메타의 제곱 퍼 킬로그램의 제곱 이 정도 됩니다. 요 뒤에 단위가 조금 가물가물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지금 선생님이 나중에 등교 계약하면 요 단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만인력상수 G 비례상수입니다. 지구의 공전주기를 T, 지구가 태양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의 시간, 이거를 공전주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T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안 써 있는데 T 라고 하면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만인력이지요. 만인력은 뉴턴이 알아냈는데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요. 또 구심력은 이제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면서 갖게 되는 그 관성력인데 이 공전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양의 만인력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 되죠.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표현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만인력하고 구심력이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V라는 것은 지구의 공전 속도인데 여러분들 그 원의 둘레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그랬지요. 2파이 R입니다. 이 둘레가 2파이 R 지름 곱하기 3.14 2R이 지름이고 거기다가 파이 3.14 곱해서 2파이 R입니다. 원의 둘레가 2파이 R인데 이거를 T 동안에 공전주기 동안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공전 속도 V는 속도는 거리 2파이 R을 걸리는 시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T라고 공전주기만큼 T가 걸리지요. 그래서 이 공전 속도 V를 T분의 2파이 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 T분의 2파이 R을 요 V 대신에 대입을 하고 이 두 힘이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서 T의 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과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바로 케플러 제3법칙이 바로 나옵니다. 공전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거리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 바로 나오죠. 물론 비례상수는 GM분의 4파이 제곱 요거를 그 수학적인 방법으로 바로 뉴턴이 알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T와 R의 관계는 T의 제곱과 R의 세제곱의 관계로 서로 비례관계입니다. 이로써 케플러와 갈릴레이가 마련한 토대 위에서 태양과 행성 사이에 적용하는 만인력에 의해 행성이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기 위해서는 구심력과 반대되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게 만인력이라는 것을 뉴턴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몇 가지 기본적인 역학법칙으로 천체의 운동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역시 천재지요. 뉴턴은 몇 가지 기본적인 역학법칙으로 이제 정확히 기술했고 이러한 뉴턴의 업적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과학의 문제에 도전하도록 하였으며 과학의 문제 해결에도 역시 수학적인 논리가 역시 필요합니다. 근세 이후 이러한 경험적 실험을 중시하는 탐구 정신은 유럽 사회의 사상과 세계관의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영상을 천천히 한번 시청하고 스스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